이전 영상을 보고 오면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아들 회사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성과를 거두자 저는 다음 행선지를 정했어요. 바로 사돈댁이었죠. 민호와 짜고 절 속여 넘긴 장본인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따져야만 했거든요. 사돈, 오랜만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처음에는 사돈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시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말이에요. 사돈, 나 좀 보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혹시 민호나 수정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바로 그 일이에요. 사돈, 알고 계세요? 따님이 우리 아들이랑 나란히 날 배신했다는 사실을.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돈의 얼굴색이 확 변하더군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하신 거죠.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 인생 마지막 효도 여행이라며 미국에 데려갔다가 날 버리고 둘이 행복하게 여행을 즐겼대지 뭡니까? 나를 공항에 버렸다고요. 그것도 미국 공항에 48시간 동안 벤치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그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그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속이 뒤집혀서 살 것 같다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냐고요? 영사관 직원 도움받아서 겨우 한국에 돌아왔어요. 수정이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사돈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셨던 것 같더군요. 딸이 그런 폐륜을 저질렀다는 걸 말이에요. 순간 제가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알려야 했어요. 세상에, 우리 수정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죄송해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걔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사돈이 그렇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이분도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말은 끝까지 해야 했어요. 그런 폐륜을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사돈, 정말 죄송해요. 반드시 큰 벌을 내리겠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어요. 그런 자식은 내 딸이 아니에요. 사돈, 그건 사돈이 저처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는 걸 듣고 처음엔 말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사돈,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더는 그럴 수 없어요. 2005년부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자식을 그냥 둘 순 없는데. 그럼 대신 딸과 연을 끊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겠어요. 사돈의 그 결연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더군요.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아, 너 지금 뭐하냐? 아빠, 갑자기 왜요? 앞으로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마라. 아빠는 너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야.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를 미국에 버리고 온 게 무슨 일이냐고? 전화 너머로 수정에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빠, 그게... 변명하지 마라. 버러지 같은 자식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을 키웠나?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다. 사돈이 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제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혈육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그만큼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신 거죠.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고마워요, 사돈. 이해해 주셔서.
사돈과의 만남 후 저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어요. 물론 그들의 처벌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복수의 한 단계에 도달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수정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배신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 지금 와서 뭐하러 왔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용서라니!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늦었다!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도 저희를 내치고 갈 데가 없어요. 수정이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더 컸죠. 한때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냈던 제가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내 살기를 가르쳐 주지.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보다는 아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였죠. 우리 아들, 아직 통장에 많지는 않지만 돈이 남아있을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 돈을 들고 멀리 사라져라. 아들 몰래 말이야. 수정의 그 놀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라고 하다니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자 동시에 민호에게 가하는 치명적인 복수였어요. 어머니, 그건 좀... 잘 들어.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돈을 챙겨서 멀리 숨어 살아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한때는 정말 예뻐했던 며느리였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이제 수정도 저에게는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알겠어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가거라. 수정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 눈빛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죠.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방문은 제게 또 다른 복수의 기회를 안겨주었어요. 아들의 돈까지 빼앗아 달아나게 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거였죠. 그리하여 저와 같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할 참이었어요. 물론 며느리에게 내준 제안이 도덕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며느리의 방문 이후 아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내마저 떠나버렸죠. 게다가 통장에 남아있던 돈까지 깡그리 털려버렸으니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엄마, 남루한 차림에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는 아들을 보니 세월이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왜 왔니? 들어가도 돼요? 왜 왔냐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난 거야? 그때 민호의 눈을 보니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더군요. 한때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아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나는 어리석고 못난 자식이야. 하지만 이제 엄마밖에 없어. 도와줘. 제발.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이내 다잡았어요. 지난날의 배신과 상처를 떠올리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제 와서 내가 매달리는 거 볼 것 같아? 날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어디로 갔던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의 쓰레기통이니?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해야만 하는 말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이번엔 달라질게. 열심히 일하고 효도할게요. 제발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효도를 한다고? 늦었어. 엄마 인생에서 넌 이미 지워졌다. 썩 꺼져라. 문을 닫는 순간 민호의 절규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무시했어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거든요. 그만큼 원망스럽고 미웠으니까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들을 봤죠.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쫓아낸 뒤로 갈 데가 없어 그렇게 된 모양이더군요. 그 꼴을 보니 왠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저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아직 용서할 때가 아니라고. 충분한 죄값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길에서 노숙하는 아들을 지나칠 때면 제 가슴 한편이 욱신거리긴 했어요.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하는 연민이 스쳐 지나가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았어요. 버러지 같은 자식아. 지금 너의 불행은 모두 너 자신이 초래한 거란다. 엄마를 배신하고 저지른 그 행동, 그 씨앗이 뿌려진 순간부터 이런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너는 엄마의 사랑을 저버렸어. 평생을 너를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한 은혜를 모른 채로 말이야. 그 큰 죄를 짊어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천만에 그럴 순 없단다. 이 모든 고통과 불행 다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시간이 흘러 노숙자가 된 아들을 한번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깨우치게 만들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발견했죠. 남루한 옷차림에 온몸에서 풍기는 악취까지.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이더군요. 어이, 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 옛날 생각나니?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말이야. 민호가 놀라서 휙 고개를 돌리니 절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꼴이 가여우면서도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폭발할 것 같았죠. 엄마. 민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이를 악물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디 몇 마디 해봐라. 엄마를 떠나 잘 살겠다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걸 똑똑히 새겨두는 게 좋을 거다. 쌀쌀맞은 어조에 놀란 아들이 흠칫 고개를 들었어요. 후들거리는 눈동자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론 죄책감과 후회가 어려있는 듯도 했어요. 볼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걸 보니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동요는 없었죠. 오히려 아들이 변명 한마디 못하는 걸 보니 화가 끓어올랐어요. 땅만 내려다보며 침묵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야속하고 미웠어요.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달까요? 이제 제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자격 없어. 너 같은 녀석은 내 용서를 바랄 자격조차 없어. 알아듣겠니?
내가 어떻게 너 같은 페류나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서 순식간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텅 빈 눈동자가 이내 눈물로 가득 찼죠. 보기에도 딱한 꼴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소를 지으며 혀를 찼죠. 아들의 눈물 따위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해. 알아들었어? 냉랭한 어조에 경멸의 감정마저 묻어났어요.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끊고 몸을 돌렸죠. 더는 저 자식의 곁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아들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절한 곡성이 멀먹한 하늘에 메아리치며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엔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통쾌하고 후련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래, 실컷 울어라.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날 배신한 대값이야. 이제야 조금은 내 심정을 알 것 같으냐? 속으로 냉소를 던지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매섭게 부는 바람에 눈물이 날릴 만도 한데 제 얼굴은 차갑기만 했죠. 미동도 없는 무표정 속에 깊은 혐오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을 걷다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푸른 창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죠. 세상 전부가 무채색으로 물든 것만 같았달까요? 세상의 맙소사, 내가 어쩌다 이런 불효 자식을 보게 됐을까?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이렇게 폐륜아로 전락하다니.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길고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모정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비수를 꽂는 배신뿐이었으니까요. 천벌받을 같은 자식, 어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모진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이가 갈렸어요. 아들의 면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지독한 후회와 자괴감으로 뒤범벅된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왜인지 복수심은 더 불타올랐어요. 좋다. 내 인생 똑바로 살아보든지. 어차피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고통 속에 헤매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요. 우리 인연은 이걸로 정리된 거예요. 다시는 얽히지 않겠죠.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인간은 아니란 걸 똑똑히 보여주고 말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 삶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비록 아픈 상처가 남았지만 그것이 제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을 거라 믿었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으로 삼기로 했죠.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살아가는 힘으로 바뀔 뿐이다. 책에서 읽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더군요. 맞는 말이에요. 상처를 지우려 애쓸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힘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정말로 제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게 말이에요. 아들 생각에 눈물 흘리기보다는 제 남은 인생에 집중하자고 다짐했죠. 순자 씨, 솜씨가 예술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이죠. 이런 분이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야.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과거 일이니까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더군요. 떡국을 끓여 대접하고 청소도 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면서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어요. 와, 정말 맛있다. 우리 순자 씨 솜씨 대단해. 많이 드세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던 순간이 말이에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나눔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도 들었고요.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져 갔죠. 자연과 함께 걷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더군요. 민호야, 내가 언젠가는 진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 이렇게 아들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언젠가 그 아이가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요. 이제 민호의 인생은 민호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제가 더 이상 개입할 일이 아니죠.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순자 씨,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 목도리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처음 배우는 건데 재미있더라고요. 뜨개질을 배우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이랄까요.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마음도 차분해지더군요. 완성된 목도리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니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순자 씨 덕분에 이런 좋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젊었을 때 못다 한 독서를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시더군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 상황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이 밝아오는 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이 저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침 산책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나무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자연과 교감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가벼운 운동 후에는 정성스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어요. 살면서 몰랐던 지혜와 통찰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가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매일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려 노력했죠. 사소한 일상도 특별하게 여기니 인생이 더욱 빛나 보이더라고요. 물론 가끔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서러운 기억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내 지나가는 감정이라 여기며 털어냈어요.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들 없는 삶이 익숙해졌어요. 홀로 서기에 기쁨을 만끽하게 된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당히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도 생겼고요. 진정한 행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진 제 모습이 그 좋은 예였죠. 저는 더 당당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감사함이 더해갔어요. 건강히 살아갈 수 있음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말이에요. 저의 존재 자체가 기적 같고 축복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도 항상 미소가 가득해요. 노년의 삶이 결코 쓸쓸하지 않아요. 내일이 기다려지고 또 다른 행복을 꿈꾸게 되니까요. 아들이 저를 버렸지만 인생이 절 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빛 노년을 선물로 주었죠.
아들과의 숙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